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5월 9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 분야에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제 문제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경제라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의료개혁 특위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고착된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도매시장의 대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해 산지를 규모화할 방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생에 중점을 둔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 부처를 만들고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했는데요.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기자회견에 앞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민생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도 앞으로 3년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의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생 분야에선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 국가 주요 의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임기 내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소득 보장 제도로 현재 월 최대 30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그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은 임기 내 확정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도 협조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께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선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장 특검보다 현재 수사 절차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한 질문에는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네, 기자회견에선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약 70분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15분 이상이 경제 문제에 할당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경제라며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간의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는 총선 기간 중단됐던 민생 토론회도 재개될 방침입니다. 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 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와 밸류업 정책, 금투세 폐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도 소신껏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선 국민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2026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임기 안에 국민소득 5만 달러 돌파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차기 선거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분명한 건 한미의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라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거라면서도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뉴스룸과 용산 대통령실을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기혁 기자, 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선 게 1년 9개월 만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20여 분간 지난 2년과 앞으로의 3년을 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들이 모여있는 1층 브리핑룸으로 걸어내려와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국내외 언론의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당초 1시간 정도 예정이 됐었지만 윤 대통령이 추가 질문을 받아 1시간 10분, 7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20개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30여 분간 12개의 질문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겁니다. 네, 생중계 현장을 보니까 이 기자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손을 들던데요. 문 기자도 질문을 했나요? 네, 저도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또 열심히 손을 들었지만 아쉽게도 질문의 기회를 얻진 못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랜만에 기자회견이라서 그런지 다소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는데요. 기자회견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질문부터 총선 패배 원인을 묻는 다소 무거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부족했다며 몸을 낮췄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고 또 좀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정기조 전환을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기조 변화는 맞다면서도 시장과 민간 주도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협치와 관련해선 한술에 배부를 순 없다면서도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기자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인사하고 악수도 나눴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영상 담화 형식으로 국민 보고를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앞으로 3년 동안의 계획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이 아닌 집무실에서 영상 담화 방식으로 국민 보고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글귀에 명패가 놓인 집무실 책상에 앉아 20여 분간 지난 2년과 앞으로의 3년을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민생 정책에 힘쏟으며 개혁에 매진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고 자성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3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는 협조도 요청을 했는데요.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은 바꾸겠다며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차 경제 이슈 점검 회의를 열고 공매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 가치 올리기 등 경제 금융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 가치 올리기와 관련해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위 출범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오랜 기간 고착된 의료 체계 왜곡을 바로잡겠다면서 개혁 완수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 운영계획과 의료개혁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출범 첫 회의에 이어 10일 의료개혁 특위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열릴 특위 2차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기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된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도 더 공고히 유지합니다.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환자들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당국이 지난 2일까지 진료협력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예후관리가 필요한 환자 12,700여 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지역 내에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강소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증, 응급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한 인력 지원도 계속됩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400여 명이 파견됐고 진료지원 간호사 10,000여 명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중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각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 문제인 의료 공급,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일도 한 단계씩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돌아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특정 집단의 카르텔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런 기조 아래 정부는 노동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변차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특정 집단을 카르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에 대해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카르텔 세력의 정면 돌파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노동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웠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 등 화물연대 저항에도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근로 손실 일수가 과거에 비해 대폭 줄고 처음으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도 정조준했습니다. 먼저 수능 킬러 문항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문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계 등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사교육 입시비리 신고센터와 교육부 내 전담 부서 등을 설치하고 입시 부정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단죄를 주문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 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조금 선정이 이를 계기로 편성 과정부터 원점 재검토됐고 신속한 환수 조치도 진행됐습니다.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전공의 등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4대 우선 개혁 과제의 실천 방안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연금 개혁을 위한 초석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 공론화 과정 지원은 물론 정부 내 논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국민 보고에서 그간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3년간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카르텔 타파와 함께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네, 지난 2년간 서민의 발인 교통 분야에도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일부 구간이 최초로 개통되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을 알렸는가 하면 전국 대중교통 환급제도인 K패스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차 운행이 시작된 GTX-A 수서 동탄 구간. 지하철로 약 1시간 2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20분으로 줄면서 광역교통의 혁신을 알렸습니다. 개통 한 달이 지난 현재 이용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다음 달 용인 구성역 개통에 이어 올해 말 파주 운정과 서울역 구간에 더해 2028년 완전 개통이 이뤄지면 GTX 개통 효과가 더 드러날 전망입니다. A 노선 개통뿐 아니라 BC 노선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C 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1월 착공에 들어갔고 지난 3월에는 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B 노선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GTX ABC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2기 GTX 사업인 DEF 노선 건설을 위해 민간의 투자 규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역급행철도는 규모의 정지가 필요합니다. GTX-A만 가지고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DCD가 가능한 한 빠르게 개통이 돼서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교통망 혁신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서대구와 경북 의성을 잇는 광역급행철도인 대구 경북 신공항 광역철도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인 CTX 사업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정부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방권에도 시속 180km에 달리는 광역 급행 철도망을 구축을 해서 이걸 통해서 지방의 메가시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일 앞서 나오고 있는 대전, 세종, 충북 구간의 충청권 CTX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고요. 지역 간 이동속도 향상을 통한 교통격차 해소에 더해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 강화를 담은 교통혁신 정책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K패스가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일 서비스 개시 전부터 신규 신청자가 25만 명을 돌파했고 기존 알뜰 교통카드 회원 82만 명이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해 이용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면은 환급되고 그러면 좋겠죠. 횟수 제한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이 환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만 원 이상 사용하면은 본전 뽑을 수 있다고 그냥 들어서 그대로 된다면 도움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해 지역 균형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교통 인프라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벽지 노선 지원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린아입니다.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노력도 지난 2년간 쉼없이 이어졌는데요.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꿔 국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져야 하는 킬러 규제. 정부는 지난해 킬러 규제 혁파 TF를 구성하고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해 빠른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은 안산에 위치한 반월 공업단지입니다. 9천여 개 업체 11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 조건을 완화해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철강 관련 업종으로 한정됐던 광양 국가산단은 2차 전지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4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면적을 확대해 청년층이 찾고 싶은 산단도 만듭니다. 카페, 체육관,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갈 수 있게 설치 가능 면적을 현재 3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걸 10만 제곱미터로 대폭 확대해서 노후 산단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합리화로 지역 경제 활력도 높아졌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규제를 완화해 비수도권 지역 전략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등급에서 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했습니다. 농지 이용 규제를 손봐 농지 안에 수직농장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수직농장은 건축물 형태의 농장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입니다. 농지는 기존의 농지법 때문에 이렇게 골조 작업,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직 농장들을 설치하는데 그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수직 농장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인력 부족 문제를 좀 적은 인력으로도 작물 생산을 효율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규제 혁파로 국민 편의도 도모했습니다. 사업자의 시장 경쟁과 이용자의 권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대폭 낮췄고 주말로 지정됐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에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와 군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들어가는 등 지자체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완료된 규제 혁신은 모두 2,200여 건. 정부는 규제 혁파로 국민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민생 경제 활력을 계속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이번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돌아봅니다. 정부는 중대범죄자 사진 공개는 물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기관에 이어 수사기관까지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일단 지금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혹시 본인께서 이 두 통장을 개설하시고 이현주 일당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 판매하신 건 아니신지, 그게 아니시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명의도용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제가 좀 확인하려고 연락드렸고요.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와 합동수사단을 설치, 범죄 신고와 피해 구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4,4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발생 건수도 13%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 사건으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피의자 최원정은 검거됐지만 검거 당시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만이 공개되면서 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 100명 가운데 95명 이상이 중대범죄자의 경우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중대범죄자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이 담긴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제정,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등 민생침해 범죄뿐만 아니라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했고 정당 현수막에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많아서 불편했는데 조금 치워주니까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지난해 6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수립, 노란색 횡단보도와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상기후 등 변화된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미호강이 범람하며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와 산사태, 전력 사고 등에 대비한 시범 훈련을 진행, 여름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주택 피해 지원 기준 금액을 상향했고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과 농작물 등의 피해액도 법적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농산물의 50% 이상은 도매 시장에 거쳐 유통되는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도매 시장의 대안으로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하고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를 구축하는 등 유통 비용 절감에 나섭니다. 최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빛깔 싱싱한 야채들이 포장 상자에 가득 담깁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며 상추가 자동으로 포장됩니다. 포장 작업이 끝나 출하 준비를 마친 채소들은 스마트 랩핑 로봇이 꼼꼼히 감싸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로봇과 센서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농산물의 저장과 선별, 포장 기능을 자동화한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속에 한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한 차관은 고물가의 원인으로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고 신규 도매법인을 공모해 선정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도매법인이 30년, 40년 계속 꾸준히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유통 수수료도 지금 거의 획일적으로 4%에서 7%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도매시장의 대안으로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시켜 2027년까지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5조 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추가 건립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도매시장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100개소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 차관은 산지가 규모화, 효율화되면 복잡한 도매시장 경로를 거치지 않고 유통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산지가 규모화되면은 산지에서 직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도매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도매시장에도 원활하게 이제 납품을 할 수 있거든요. 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력 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유통 단계별 사재기와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은퇴 이후 귀농을 꿈꾸는 이들은 갈수록 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탓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인데요.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으로 도시의 은퇴자를 불러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창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시에서 직장을 은퇴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할 때 받는 귀농 자금 지원,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관련 교육을 100시간 넘게 들어야 해 은퇴를 앞둔 근로자가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될 거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도시 은퇴자를 지방도시로 불러들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약 20년간 고령화 비율이 계속 늘어날 텐데 지방이나 농어촌에 이렇게 이주 의향이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인구 이동을 유인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마련한 거죠. 먼저 귀농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신청하는 해에 퇴직하는 도시 근로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꼽히던 필수교육 이수 시간도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기존에는 절반만 인정되던 온라인 교육 이수 시간도 최대 40시간까지 모두 인정하도록 개선됩니다. 주거와 식사, 여가 생활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도 들어섭니다. 아침 먹고 헬스장도 나오고 또 당구장도 가고 또 이번에는 클래식 음악 감상이 있어요. 거기도 가입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바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2015년을 끝으로 폐지됐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재도입해 상주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방치된 채 마을 흉물이 되는 빈집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많게는 180만 원이 드는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사전 검토 의무를 상반기 중으로 완화하고 도시민이 이주를 위해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빈집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은퇴자 복합 주거단지 추진 방안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2016년 대비 1.6배 증가하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는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 실적을 보면 작년 기준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16.2일,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18.7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연 근무 사용 인원은 15만 2천 명으로 2016년 대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사처는 유연한 근무 문화의 정착 등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450여 개 복지 서비스를 망라한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 본건에는 상황별 필요한 부처의 모든 복지 서비스가 수록돼 있고 복지 서비스를 생애주기와 임신, 아동, 청년, 노년 등 5개 영역별로 정리한 분권도 별도로 제작됐습니다. 자료집은 전자책 형태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경상수지가 11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3월 경상수지는 69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4.5% 늘면서 전체 수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공기질도 양호해서 야외 활동하시기에도 좋겠는데요. WHO 기준으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환기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 14도, 광주 11도, 대구는 12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25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4도, 수원, 대전, 춘천 11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0도, 청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울진 12도, 속초 14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강릉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 11도, 부산 15도, 제주 1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전해상도 맑은 가운데 서해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 오후 서쪽 지방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자정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